안녕하세요. 저 금문교회 성백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볼 건데요. 성격 유형 검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나왔느냐, 또 어떻게 분류해서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MBTI가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MBTI를 가지고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고났다라 그래서 기질 검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서 이거와 관련된 또 성격 유형 검사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PAI 뭐 이렇게 해서 또 만든 집단에 따라서 성격 유형 검사를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만드는데, 사실 성격을 검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 심리사들마다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뭐 어떻게 사람을 정형화해서 볼 수 있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기반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강의를 토대로는 후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해를 바탕으로 분류를 하고, 분류를 바탕으로 성격이란 부분을 1차적으로 규정하게 될 때, 이 성격에 맞는 부분은 맞는 질문과 지도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전개를 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강의를 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격을 탐색해야 될까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앞선 1강에서도 우리가 타고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큰 거시적인 체계 때문에 형성되는 성격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이라는 부분이, 이 성격이 왜 형성됐을까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과거 예전에 루마니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강제로 아이들을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강제로 임신을 시켜서 그 출산하게끔 하는 정책을 한 독재자가 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인격 형성과 성격 형성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그 독재자를 탄핵시키는 세대로 커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성격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형성될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 바탕이 없이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색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이 혹시 무슨 상황인 것 같으세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심리 상태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달리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달리기 시합인지 아니면 뭐 운동장에서 그냥 조깅을 하는 건지, 이거는 내가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의미부여를 하는 나의 기본적인 상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나의 성격이나 이런 측면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여성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여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성이 아닐 것이다라는 정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사진의 배경이 되는 곳을 보면서 추측하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어떤 심리 검사부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격 유형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도 내가 어떤 부분들을 더 선호하느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 이제 MBTI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또 만나는 사람들, 또 거시적인 어떤 체계 안에서 나의 성격이 형성되게 되는 거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좀 비슷한 특징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기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전국에 또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교사들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면서 기질 검사를 했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거의 참여 인원 중에 한 10% 정도만 담즙질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집단, 어떻게 보면 우리 모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볼 때 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리더하고 앞에 나서고 뭔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어떤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자란다면 사실 그런 기질을 또 나타내기가 좀 이렇게 표현을 또 일찍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인격인지,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때문에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이라는 부분들, 기질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성격, 왜 저런 성격을 가졌지? 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다 보면 쟤는 어떤 애야? 라는 것이 정의가 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조금 하더라도 좀 허용적으로 이해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쟤는 어릴 때부터 저랬어.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뭐 성격 형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고난 어떤 경향이 있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내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성격은 나의 모습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관찰할 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게 나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격은 타고난 기질이 뭐 아이 때부터 뭐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태도를 취하면서 강화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인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질과 성격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저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인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격이 고착화되면 그게 성격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결과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각각 따로 띄어서 보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교집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동시에 생각해 보셔도 뭐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간단하게 좀 하나 볼 게 뭐냐면 이 기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기질이라는 게 뭘까? 이거와 성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면 크게 4가지 기질로 보게 됩니다. 뭐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보고 또 여기에 따른 하위 개념으로 봐서 총 12개의 어떤 기질적인 변화로 나타내고 있지만 크게 특징적으로 4가지를 좀 살펴보면 다혈질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 인물로는 사도 베드로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열정적이다, 뭐 뭐 좀 재미있는 어떤 측면이 있다, 그리고 뭐 동정심이 강하다, 어떤 감정에 대한 공감이 뛰어나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뭐 말싸움을 잘하는데 논리는 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의 단점들도 얘기하고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MBTI 성격 유형과 관련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떤 기질적인 부분들이 좀 타고나서 또 그 집안의 어떤 상황이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나의 성격이라는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과 성격을 아예 동떨어져서 놓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혈질 같은 경우는 어떤 다혈질임에도 불구하고 좀 모호한 성격들 가운데서 INFP나 ESFP
ENFP, ISFP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격 유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혈질만 놓고 성격을 네 가지를 다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활발한 것에 대해서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외향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뭔가를 쉽게 잘 받아들이고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이런 다혈질로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게 되거나 하면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내향적인 모습들, 그러면서도 감정적인 모습들이 같이 동반되는 다혈질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질의 모습은 다혈질하고는 굉장히 정반대에 있는 또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상당히 꿈꾸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해석과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책임감도 강하고 이게 너무 지나치면 자책하는 좀 성향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분석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또 완벽주의자적인 어떤 성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친구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좀 내향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믿음직한 친구로서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변화를 막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는 기질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성격적으로 이어지면 INTJ나 ISFJ, ISTJ, ISTP 이런 유형들이 이 우울질과 좀 가깝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성격 유형을 여기다 넣으면 좀 장인 정신이 깃든 IN으로 시작하는 성격들도 우울질에 좀 가까운 경향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16가지 성격을 좀 4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연결지어서 I하고 J가 많이 섞여져 있는 성격이고요. 그러면서도 IS로도 시작하는 부분들이 우울질과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액질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만사태평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좀 느릿느릿한 성격, 그러면서 감정 표현도 뭐 그렇게 기복이 크지 않고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차분한,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뭔가를 이렇게 막 추진해 가기는 어려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좀 평화주의자 같은 어떤 집단 안에서도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단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우유부단하다 이런 평가들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평화주의자니까 친구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은 기질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같이 참여는 하지만 좀 구경꾼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FJ, ENFJ, ESFJ, INTP 이런 유형들이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점액질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가면 ESFJ 같은 그런 성향들로 나타나지만 굉장히 뒤로 내향으로 가면 INFJ와 같은 또 ENFJ 같은 어떤 평화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집단 안에서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고 동정심이 강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좀 살피려고 하는 모습들도 점액질에 가끔은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나서지는 않는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기질 중에 하나가 이제 담즙질인데 이 담즙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화끈한 또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잘 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잘 극복하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라고 그 정도 말하는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활용해서라도 그것을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계획도 굉장히 잘 하고 실천력도 좀 강한 그런 스타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리더로서 굉장히 자질이 있고 뭐 기업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ESTJ나 ENTJ, ENTP 그리고 ESTP 같은 유형들이 외향적인 어떤 성향들과 함께 내향도
가끔은 일에 집중할 때는 굉장히 내향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유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질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보기가 좀 어려운 어떤 리더 유형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이런 기질들이 있는 경우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빨리빨리 좀 진행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주변을 살피는 것이 조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기질이고 또 이러한 성격들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질과 성격은 사실 연관성을 지으려고 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질적인 부분이 타고난다 할지라도 현재의 성격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 성격이 단순히 외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주변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형성되어져 간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1년간 나랑 만나면서 그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제 앞으로 쭉 해갈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성격 유형 검사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느끼고 행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격이고, 또 그 성격들이 나타나서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이 성격 유형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외향적으로 하는 게 막 편해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어떤 문항에 체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티에 갔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한쪽에서 친한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게 편한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예, 아니요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좀 더 가까운 곳에 체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성격 유형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게 바로 MBTI 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심리적인 선호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느끼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성격 유형 검사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선택적으로 더 자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게 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편하고 쉬운 게 무엇이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자연스러운 게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하다,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빠르다, 뭐 이렇게 확실하다,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뭐 편하다가 너무 아이 같지 않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신경 쓰이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서투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느리다, 어색하다, 걱정된다, 이게 비슷한 한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순수한 것 같아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나의 성격과 가치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좀 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뭔가 치밀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계획적인 것을 더 선택할 것이냐, 그러지 않고 계획 없이 뭔가 융통성 있게 할 것이냐, 어떤 게 더 편하게 느껴지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선호 경향은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시간부터는 4시간 동안 심리적인 선호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건데, 첫 번째가 내향이냐 외향이냐에 대한 에너지 방향에 따른 심리적인 선호 형상과 그럼 이 유형과 I 유형의 특징, 이게 무엇이 있느냐, 이걸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감각에 대한, 인식에 대한 형태에서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아니면 어떤 누군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대해서 감각이냐 직관이냐 이제 이렇게 보게 될 거고요. 판단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고냐 감정이냐, 그리고 생활 양식적인 모습에서도 판단이냐 인식이냐, 이런 차이들을 통해서 어떤 걸 내가 더 선호하느냐 이런 부분을 볼 건데, 간단하게 좀 보면요, 외향과 내향은 외부 세계에 더 관심이 많냐, 아니면 자기에게 더 관심이 많냐, 또 내 에너지가 내 스스로에게 향하냐, 아니면 타인에게 향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차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와 N은 어떤 상황을 오감을 통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의미나 관계성적인 부분들이 더 잘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냐 감정이냐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 볼 것이냐 분석적으로 볼 거냐라는 게 있고, 또 아니면 감성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개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생활 양식적인 면에서는 판단이냐 인식이냐에 대해서도 외부 세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볼 것이냐에 따른 P와 J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기질에 대한 부분, 성격 유형에 대한 부분들 좀 연관지어서 같이 이제 보게 됐는데, MBTI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요새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MBTI 검사가 있어서 그거를 좀 활용해 보셔가지고 내 MBTI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혹시 주변에 전문 검사 기관을 이용해서 한다면 좀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좋고, 적어도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인가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고 앞으로 하는 단계에 대해서 내 성격 유형과 우리 분반 아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 강의를 계속해서 수강하시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 또한 성장하는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